그녀가 모임 첫날부터 제 옆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질문은 사생활까지 넘어갔고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졌죠. 순간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에서도 계속 따라왔고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니스 배우려면 학원에 가세요. 선을 분명히 그은 거죠. 하지만 다음날 그녀는 온라인에 허위 글을 올리고 횡령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일상이 순식간에 압박과 불안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박선영의 행동 집착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30살 조금 넘은 나이에 테니스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고 일 끝나면 운동하고 주말이면 테니스 코트에 얼굴 비추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30대 평범한 남자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절 운영진이라고 부르죠. 사실 별건 없습니다. 단지 모임 게시판을 관리하고 출석 체크하고 가끔 초보들 붙잡고 기본기 알려주는 그 정도 역할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의 중심쯤 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적당한 책임감이 싫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거리를 두지도 않는 그 딱 중간 지점이 편하거든요. 사실 테니스는 취미라기보다는 제 삶의 작은 쉼표 같은 존재죠.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서면 잠깐이나마 현실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 근처에서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정리하고 책 속 문장과 씨름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모임과 같이 순수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화창하게 내리쬐는 코트에서 몇몇 회원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고 떠드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코트 한쪽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모임 운영진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회원들이 즐겁게 치도록 돕고 새로 온 사람에게 안내하고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눈에 띄는 새로운 회원이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박선영이라는 여성이 처음으로 참석한 겁니다. 세련된 라켓 가방을 들고 서 있었는데 운동복도 라켓도 새거 티가 확 났습니다. 저는 운영진이니까 자연스럽게 다가갔죠. 첫 방문이세요? 네. 완전 초보라 좀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시작부터 꽤 적극적인 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드문 건 아니에요. 처음 오는 분들 중 의욕 넘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달까요? 딱 필요 이상의 시선. 처음엔 그냥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첫날엔 주변을 유심히 살피니까요. 저는 안내 멘트를 건넸습니다. 초보는 기본 드릴부터 같이 해요. 저희는 다들 돌아가면서 초보분들 봐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 오늘 저는 누구한테 배우는 건가요? 혹시 운영진님이 직접 알려주시나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표정엔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계속 붙어있긴 어려워요. 오늘은 일단 함께 기본기부터 시작하시고 게임 들어가면 멤버들이 번갈아가며 알려드릴 거예요. 아하, 네. 잘 부탁드려요. 입꼬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며 라켓을 건네자 박선영 씨는 환하게 웃었고 코트 한쪽에서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심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회원이니 관심이 많을 수 있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테니스에 대한 열정보다는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레슨 중 어느 순간 저는 한 회원의 서비스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 집중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저런 거 배우고 싶은데요. 혹시 레슨 끝나고도 시간 있으세요? 말을 걸기엔 충분히 가까운 거리.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죠. 순간 주변 회원 하나가 눈길을 내게 보냈습니다.
약간 의아하다는 느낌으로 저는 손에 힘주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뒤풀이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봐드리긴 어렵겠어요. 그녀는 짧은 정적 후에 또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발음이 조금 과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이미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그저 새로운 회원 정도였던 박선영 씨가 뒤풀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 옆자리 괜찮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자리를 향해 몸을 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금만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관찰하며 대화 주제를 제 아는 사람과 모임으로 끌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첫 번째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과도한 관심과 질문. 민수 씨, 혹시 애인 있으세요? 다른 모임에는 자주 나가시나요? 여기서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제 개인적 영역을 파고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답할 수 있었지만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녀의 질문과 행동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녀와 떨어진 자리에 앉으려 해도 박선영 씨는 꼭 제 옆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다른 회원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금세 끼어들어 대화를 주도하려 했죠.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박선영 씨, 오늘 모임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 모임은 테니스를 즐기기 위한 모임입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테니스 교습소를 추천드립니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제 안에서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새로운 회원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단호하게 보일까?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서재에 앉아 라켓을 옆에 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박선영 씨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 오늘은 좀 실수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사과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다는 말 뒤에는 계속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살짝 굽은 어깨,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까지 이 작은 불편감이 앞으로 어떤 문제로 커질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저는 그때 이미 개인적 집착이 단순한 호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의 평온은 잠시 깨졌습니다. 박선영 씨의 웃음과 질문, 옆자리를 고집하던 행동, 모두 작은 신호였지만 제 안에서는 경계심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용하지만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정도로 느껴졌던 박선영 씨의 관심이 점점 반복적이고 집요한 행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처음 몇 번은 별거 아니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살짝 피하거나 뒤풀이 자리에서 자리를 바꾸는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박선영 씨는 그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오늘은 코트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수 씨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지만 점점 불편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사생활과 주변 사람들까지 캐물으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김민수 씨, 님과 친하시죠? 자주 연락하시나요? 이번 주말에는 누구랑 테니스 치러 가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웃고 넘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작은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출되어야 하나? 점점 불안감이 몸과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박선영 씨의 행동은 모임 내 다른 회원들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테니스를 즐기고 뒤풀이에서 서로 어울렸죠. 하지만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까?
아니, 대부분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새로운 회원이 적극적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겁니다. 이 고립감은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선, 말투, 행동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고, 결국 모임 자체가 즐겁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되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온라인 카페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모임 신청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제 마음을 알아보려는 듯 항상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선을 넘어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집요하게 관찰하고 접근하는 행동이 계속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더 이상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스토킹이 되는 거 아닌가? 그 불안은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라켓과 공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마음속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회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직접 행동하고 필요한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손에 잡힌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저는 박선영 씨에게 단호하게 말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선영 씨,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면 학원으로 가세요. 저는 모임에서 개인적 관심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쓰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작은 빛을 보는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의 반복적 메시지와 관찰 행동은 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졌죠. 밤마다 떠오르는 질문들. 오늘 모임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까? 제 개인 정보에 대해 또 물어보진 않을까? 다른 회원들이 제 상황을 오해하진 않을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잠자리에 들 때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박선영 씨의 관심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집착과 지속적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전환점이 바로 단순 불편에서 실제 위협 가능성으로 변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더 이상 회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지 며칠이 지나고 저는 조금이나마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던 감각도 조금은 둔해졌고요. 그래, 이제 끝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안이라는 건 언제나 맞을 준비가 안 된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존재더라고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모임에 출석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선영 씨가 최근 보여준 집요한 관심과 반복적 접근 때문에 코트에 서 있는 제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모임은 매번 작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의 접근과 불필요한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석과 신청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름과 나이를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로 다른 모임에 가입한 겁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선영 씨, 여기서 어떻게 오신 거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서 다른 아이디로 가입했어요. 죄송해요. 제 이름과 나이도 속였지만 정말로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감이라기엔 이미 선을 넘어선 행동이었고 모임 규칙과 제 개인적 영역을 무시한 시도였습니다. 모임 내 다른 회원들은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회원이 친절하게 다가왔다고만 생각했죠. 저는 조용히 그녀를 끌고 나가 산책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박선영 씨는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마음이 가서 연락한 거 맞아요. 사실 예전에 돌싱 카페에 가입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우리 인연 같아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경계와 놀람,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이와 아이디까지 속이는 건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다 해도 저는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히려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왜 상처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이해하지 못하나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감정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 산책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선영 씨의 관심은 이제 단순 귀찮음을 넘어 실제 위협 가능성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행동의 반복성과 숨겨진 의도가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단순 거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집요함과 거짓말, 그리고 온라인 활동까지 이어질 가능성, 모임과 개인적 삶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고 저는 마음속으로 단호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회피만으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날 산책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친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 영역을 지키고 필요하면 법적 공식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짐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심장은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책임감으로 한껏 조여왔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 묵직한 짐이 쌓였습니다. 박선영 씨의 행동은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 명백한 집착과 무례였죠. 그녀는 이름과 나이를 바꾸고 다른 아이디로 모임에 잠입했고 결국 단둘이 산책하며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박선영 씨,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인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이고 모임 규칙도 무시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온 건데 왜 상처 주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거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메시지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 오늘 모임에서는 왜 저를 피하셨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읽는 순간 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호감처럼 느껴졌던 그녀의 관심이 이제는 정신적 압박이 되어 제게 밀려왔습니다. 모임에 가는 것조차 스트레스였고 매일 밤 마음속에서 불안과 긴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영 씨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향한 비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친목은 하지만 민수 씨는 일부러 저를 배척했다. 회비에 비해 뒤풀이 비용이 적다. 민수 씨는 개인 용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니 법을 안다. 문제 삼을 수 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녀는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역공을 시작한 겁니다. 박선영 씨는 결국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순간 제 일상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모임 회원들에게 전해지는 소문, 온라인 카페에서의 공개적 비방, 모든 것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단순히 친절히 대해줬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 회피나 말로 해결할 수 없다. 증거를 모으고 정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모임과 내 삶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카페 글과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회의록, 뒤풀이 내역, 모임 출석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한 줄 한 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 주장과 집착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내 영역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갈등 심화, 개인적 거절, 공개적 분쟁. 이 시점에서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적 거절, 공개적 비방, 모임 내부 문제, 법적 위협, 귀찮음, 실제 심리적 사회적 압박. 저는 느꼈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이렇게 큰 폭발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멈춰야 한다. 내 삶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컴퓨터 화면에 비친 글들은 마치 제 삶 전체를 공격하는 듯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올린 글들은 차곡차곡 저를 향한 비난으로 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완전히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부러 나를 배척했다. 회비에 비해 뒤풀이 비용이 적다. 개인 이익을 챙기려는 것 같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니 법까지 안다. 문제 삼을 수 있다.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이 모든 글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힌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단순한 거절이 이렇게 폭발을 일으킬 줄은 몰랐는데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영 씨가 횡령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임 회비와 뒤풀이 비용, 개인 음식점 방문 여부,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냉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회피만으로는 안 된다. 증거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단호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과 휴대폰,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모임 출석 기록, 회비 납부 내역, 뒤풀이 비용 정산서, 온라인 카페 글 스크린샷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했지만 심장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고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과 공포는 행동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박선영 씨의 공격은 단순한 개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집착의 결과라는 것을. 온라인 비방, 고소, 모임 내 허위 정보 유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모임 회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혹시 횡령 관련 이야기 들었어요? 그들의 질문과 시선은 작은 압박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임 내부와 온라인, 그리고 경찰 조사까지 제 일상은 이미 흔들려 있었고 심리적 압박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 그녀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대응하지? 모임 회원들은 과연 제 상황을 이해할까? 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다. 모든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히고 내 삶을 지킬 것이다. 그녀의 허위 주장과 집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파일, 하나의 스크린샷, 하나의 기록이 곧 제 방패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단호한 결심이 폭발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솟아올랐지만 그 안에서 행동력과 침착함이 동시에 자라났습니다. 이 장에서 사건은 개인적 갈등, 법적 공론화된 분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박선영 온라인 글, 허위 주장, 횡령 고소 갈등 최고조, 김민수 증거 수집, 대응 준비, 법적 절차 필요성 확인, 사건 성격 단순 호감과 거절, 공개적 명예 위협, 사회적 문제 확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단순한 친절과 회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대응은 이제 계획적,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정적 폭발과 행동의 시작.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차분함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끝낼 시간이다. 내 영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정리되고 나자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안감은 여전히 남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 결심은 앞으로 펼쳐질 산막, 공개적 대응과 진실 밝히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선영 씨의 온라인 비방과 허위 고소는 이미 제 일상과 명예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죠. 손에 잡힌 노트북과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공개적으로 증명하겠다. 더 이상 그녀의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모임 출석 기록, 회비 납부 내역, 뒤풀이 비용 정산서, 카페 글과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분류했습니다. 출석 기록, 모임 참여 여부와 자리 배치,
회비 뒤풀이 내역 개인 비용과 모임 운영 비용 비교, 카페 글 스크린샷 허위 사실과 모순된 주장 기록,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섞였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분명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자료를 경찰과 모임 관계자에게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정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회비와 비용, 출석 기록, 카페 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선영 씨가 주장한 허위 내용과 모순점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내부에서도 점점 진실이 분명해졌고 회원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선영 씨와 저는 서로의 주장을 펼쳐야 했고 모임 관계자와 경찰, 주변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은 점점 극적 긴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톤으로 주장했지만 제 자료와 증거 앞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일부러 자리를 피해갔다. 출석 기록에서 반박. 회비보다 비풀이 비용이 적다 정산 내역으로 반박. 법을 안다. 문제 삼겠다. 허위 주장 확인. 순식간에 상황은 전환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장과 행동은 사실과 모순되며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사 과정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차분하게, 흔들리지 말자. 모든 자료와 증거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침착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사 후 모임 일부 회원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줄 줄은 몰랐어요. 이제서야 진실이 드러난 것 같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묘하게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제 진심과 노력이 이해받고 있다는 작은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 박선영 허위 주장과 고소로 압박, 공론화 시도, 김민수 자료 수집, 정리, 경찰과 관계자 제출 증거 기반 대응, 진실 공방 공개적, 공식적, 논리적 증거 앞에서 양측 충돌, 결과 허위 주장과 모순 드러나며 무혐의 가능성 확보, 심리적 긴장과 행동적 절정이 동시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단호함과 준비, 진실의 힘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구나. 조사가 끝난 후 마음 한켠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고소는 무혐의로 정리되었고 모임 내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임은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즐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는 매 순간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정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비방과 허위 고소로 인해 제 일상과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모임 활동, 친구와의 대화, 일상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 숨이 막히듯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인적 친절과 선의만으로는 타인의 집착을 막을 수 없다. 명확한 경계와 단호함이 필요하다.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대응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지켜준다. 박선영 씨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 폭발이 아니었고 반복적인 집착과 허위 주장이라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모임 내에서는 접근 금지 요청과 경고 조치가 논의되었고 저는 단호하게 안전 확보와 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임장과 회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동체 내부의 책임감과 규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 저는 다시 한번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차 평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진 않았지만 나는 내 삶과 평화를 되찾았다. 단호함과 진실, 그리고 준비가 결국 나를 지켰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과 고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 침착함과 행동력, 그리고 증거와 기록을 정리한 과정이 결국 저를 보호했고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넘어 공동체 내부에서의 안전과 책임,
그리고 명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모임 내에서 다정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와 친절이 항상 보호막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경계와 준비는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준다. 이 말이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완전한 승리나 화해는 아니었지만 안전과 평화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선영 씨와의 사건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냉정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진심과 준비가 따뜻하게 보호해준다. 피보다 진심이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평온과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삶을 지키는 방법과 공동체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